얘들아, 오늘은 2021년 10월 평가원 모의고사 가장 최근에 본 모의고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문학만 풀이를 할 건데, 비문학 중에서도 우선 처음 가장 오답률이 많았던 7번 문제 있지, 그 선박의 진수 과정, 그 지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문제 풀이까지 한번 끝내볼게. 요건 좀 어려우니까 이해를 잘해야 되고, 사실 뭐 다른 인문지문이나 뭐 사회지문처럼 뭐 글 구조나 접속사를 통해서 답을 찾기는 참 어려운 지문이었어. 우리가 보기에 생소한 내용이 많았고, 그에 따라서 이 선박의 진수 과정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지문이었단 말이야. 자, 1단락부터 가보자. 자, 선박의 진수란 정의 내리네. 새로 건조한 배를 처음 물에 띄우는 것을 말한다 해서 선박의 진수의 박스를 쳐놨지. 요게 글의 주제가 될 거야, 주제. 선박의 진수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드라이독이다. 드라이독은 선박 출입이 가능하도록 육상의 직육면체 형태로 땅을 파서 만든다. 바다와 접한 독의 입구에는 독의 외부와 내부를 분리하는 수문을 설치하는데, 수문의 내부는 물을 채우거나 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까지야. 자, 이까지만 봐도 드라이독의 구조나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니까 동그라미와 밑줄을 한번 쳐보자. 우선 소주제인 드라이독에 대한 설명에 동그라미를 치고, 그 뒤에 선박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든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이게 육지라 치면은 요만큼 직육면체로 땅을 파가지고 만든다고. 요거 이제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이야. 요 상태에서 배가 여기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겠지. 그래서 바다랑 접한 독의 입구에는 수문을 설치하는데, 자, 독의 외부와 내부를 분리하는 수문인데, 수문의 내부는 물을 채우거나 뺄 수 있는 구조로 생겨 있대. 이유가 뭐냐? 이는 부력을 활용하여 수문을 열고 닫기 위한 것이다. 수문에 물을 채워 수중으로 가라앉혀 드라이독의 입구를 닫고 독 내부의 물을 모두 퍼내 독 내부가 육상과 같은 상태가 되면 독 내부에서는 독 외부에서 제작된 선체 구조물을 조립하는 등의 선박 건조가 이루어진다 적혀 있으니까 순서를 제시하고 있지. 그래서 순서니까 밑줄을 쳐도 되고, 밑줄을 치는 것뿐만 아니라 넘버링을 해도 되겠지. 첫 번째 단계랑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로. 우선 첫 번째 보자. 수문에 물을 채워 수중으로 가라앉혀. 이게 첫 번째지. 드라이독의 입구를 닫는다. 아, 입구를 닫으려면은 수문에 물을 채우는구나 까지. 그 뒤에 독 내부의 물을 모두 퍼내. 두 번째 단계지. 독 내부가 육상과 같은 상태. 쉽게 말해서 육상과 같은 상태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물이 없는 상태. 그냥 아까 내가 그려놓은 거 있었지. 그 파낸 여기 그 콘크리트로 딱 파낸 그 직사각형 있겠지. 고기가 물이 하나도 없이 건조한 상태가 되면 말이야. 독 내부에서는 이제 그 외부에 제작된 선체 구조물을 조립한다고. 왜 그렇게 했어요? 당연한 말이야. 안에 독 내부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사람이 들어가서 그걸 만들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독 내부를 물을 다 빼내겠다고. 그 다음에 그 마른 그 땅에서 선체를 만들겠다는 거야. 물론 땅과 수평은 아니겠지. 땅보다 좀 파여 있겠지. 이렇게 배가 들어갈 만큼. 이게 1단락이었어. 자, 2단락 가보자. 진수 작업은 선박 건조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작된다. 먼저 독의 수문을 닫은 채 독 내부로 물을 채운다. 자, 먼저라는 표지어가 나오면 항상 뭐 하라고? 1이라고 넘버링을 하라고. 그래서 첫 번째 먼저 독의 수문을 닫은 채 내부로 물을 채운다. 자, 독 내부로 물을 막 들어오게 하는 거야. 처음에는 물을 선박의 홀수보다 약간 깊은 정도까지 채워 선박의 누수나 균형 등을 확인하는데, 이걸 갖다가 1차 진수라고 한대. 자, 1차 진수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지. 자, 소주제인 1차 진수 과정인데 1차 진수가 뭐냐? 밑줄 치면 되겠지. 물을 선박의 홀수 비격격보다 약간 깊은 정도까지 채워서 누수나 균형을 확인하는데, 이걸 1차 진수라 그래. 홀수에 대한 정의는 뒤에 나오게 되는데, 그 전에 요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면은, 자, 우리가 배를 다 만든 다음에, 다시 그려볼게. 배를 다 만든 다음에 요 안에 배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여기 지금 땅이니까 배가 뜰 수가 없잖아. 그래서 물을 막 채우겠지. 채워서 얘를 띄운단 말이야. 띄워야지 바다로 보낼 수 있으니까. 근데 얼마나 채우냐면은 홀수보다 약간 깊은 정도까지 물을 채워가지고, 채우고 나면 어떻게 돼? 배는 물에 붕 뜨겠지. 요 뜬 상태에서 우리가 만든 요 배 물에 잠길 부분에 누수나 균형을
확인해 보는 거지. 만약에 물을 쭉 채우는데 어떤 부분에서 자꾸 물이 배 안으로 흘러 들어와. 그럼 누수가 있는 거지. 아, 그러면 배가 적합한 상태가 아니구나 해가지고 한 번 더 다시 물을 빼고 거기를 다시 뭐다? 그 공정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좀 고치는 그런 작업을 거치겠지. 어쨌든 1차 진수에서는 배가 완벽하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 생각을 하면 돼. 물 좀 채워서 바다와 같은 비슷한 환경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 흙수에 대해 설명을 또 해주지. 흙수는 물에 떠 있는 물체가 수면에 의해 구분되는 면에서 그 물체의 가장 깊은 점까지의 수심이래. 자, 흙수가 뭐냐? 정의에 밑줄 쳐보자. 떠 있는 수면에 의해 구분되는 면에서 가장 깊은 점까지의 수심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그림으로 해볼게. 배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물이 이렇게 돼 있어. 맞지? 물에 띄우면 배가 한 요 정도 되겠지. 여기 가라앉는 부분, 여기는 떠 있는 부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듯이 물에 떠 있는 물체가 수면에 의해 구분되는 면이 여기겠지. 여기. 요 면에서부터 그 물체의 가장 깊은 점이 여기겠지. 요까지의 수심을 갖다가 흙수라고 하는 거야. 여기 흙수예요. 흙수. 그러니까 여기서 1차 진수 어떻게 한다 그랬어? 선박의 흙수 정도보다는 약간 깊은 정도까지 물을 더 채운다고. 이해됐지? 요거야. 자, 근데 선박이 이 흙수를 계산하려면 말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점유를 계산하려면 물에 잠겨있는 물체가 중력에 반해 밀어 올려지는 힘인 부력에 대해 이해해야 된대. 자, 부력이 뭐냐? 물체가 중력에 반해 밀어 올려지는 힘인 부력이래.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첫째 줄부터 여기까지 글 구조가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게 생겨 먹었어. 그래서 이 지문이 어려웠던 거야. 왜냐하면 이러한 원인 때문에 요게 생기고 요거 때문에 요게 생긴다. 이렇게 진행하면은 이게 일반적인 비문학 글 구조로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얘는 거꾸로 가고 있어. 지금 이거지. 얘 알고 싶어? 그러면 얘 알아야 돼. 그러면 얘를 또 알고 싶어? 그러면 얘를 알아야 돼. 얘를 알고 싶으면 또 얘를 알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글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이 끝까지 다 읽어야지 처음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그게 된다는 거지. 이거 봐봐라. 제일 처음에는 1차 진수 설명을 할 때 뭐라 그랬어? 흙수보다 깊은 정도까지 채우면 된다고 했는데 흙수가 뭔지는 밑에 다시 나와. 근데 이 또 흙수를 알고 싶으면 뭐 알아야 돼? 부력을 또 이해해야 된다. 또 부력을 알고 싶으면 또 밑에 또 뭐 이해해야 되거든. 이런 식으로 가니까 글이 끝이 나지 않고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어. 읽어보자. 부력의 크기는 물체가 물을 밀어낸 부피만큼의 물의 무게로 이는 배수량을 의미한다. 자, 부력의 크기는 뭐래? 물을 밀어낸 부피만큼의 물의 무게로 이게 배수량이래. 따라서 접속사. 물에 떠 있는 선박은 부력의 크기와 배수량은 똑같아. 좀 이따가 오답률이 가장 많았던 7번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개념이야. 선박의 배수량은 선박 자체의 무게와 화물, 연료 등의 무게를 합한 것으로 선박의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와 밀어낸 물의 단위당 부피 무게를 곱한 값이다. 다시 한 번 더. 배수량의 정의는 이런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식이 나오니까 공식은 항상 적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지. 그 뒤에 물에 잠긴 부피와 밀어낸 물의 단위당 부피 무게를 곱한 값이 된다 해서 이거는 이 밑에다가 필기해 놓으면 제일 좋다. 뭐 이거 곱하기 요게 바로 배수량이다까지. 한 번 더. 이 배수량에 대해서 나도 처음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됐거든. 근데 학생들도 아마 그럴 것 같아서 설명을 해주면 쉽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물이 가득 찬 욕조 안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욕조의 물이 욕조 밖으로 흘러 넘치지. 내 몸의 무게만큼 그 물이 욕조 밖으로 빠진단 말이야. 그걸 배수량이라 생각하면 돼. 마찬가지야. 드라이독도 마찬가지로 물이 이만큼 차 있었는데 거기에 배가 딱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물은 그만큼 빠져나오겠지. 뭐만큼? 배의 부피만큼 물이 빠져나온단 말이야. 그게 배수량이라 생각하면 돼. 그래서 배수량은 뭐라 하냐면 그 배 자체의 무게랑 그 배가 실은 화물이나 연료 등의 무게를 다 합한 거다. 왜? 이만큼의 무게만큼의 물이 다시 밖으로 빠져나갈 거니까 얘가 풍덩하는 순간 물이 흘러 넘치니까 말이야. 그거를 말하는 거지. 됐고 따라서 한 번 더 정리해 주지. 1차 진수에서 독 내부로 주입하는 물의 양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흙수를 알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뭐다? 먼저 선박의 물에 잠기게 될 부분의 부피를 계산해야 된다. 흙수를 알기 위해서는 이 잠길 부분, 여기 보이죠? 여기 잠길 부분의 부피를 먼저 계산해야 된대. 잠길 부분의 부피를 계산하면 뭘 알 수 있다? 배수량을 알 수 있겠지. 자, 근데 이 배수량은 왜 알아야 돼? 배수량을 알면 이 부력의 크기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럼 부력은 왜 알아야 되냐? 물으면은 여기 보이지? 어디 있냐? 선박의 흙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또 부력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해 주잖아. 그래서 흘수를 알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뭐다? 부피를 계산해야 돼. 됐지? 그래서 지금 읽은 두 번째 단락이 굉장히 좀 힘든 단락이었어. 이해하기가. 읽어볼게. 그 다음 선박의 물에 잠길 부분을 계산한다. 그래야지 흘수를 알 수 있으니까. 그게 직육면체란 말이야. 즉 배가 뭐다? 딱 직육면체, 사각형처럼 생겼다면 아랫부분이 부피 계산하는 게 참 어렵지 않아. 근데 보통의 배는 어떻게 생겼어? 보통의 배는 이런 식으로 밑에가 이제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하지만 선박은 대부분 유선형이고 특히 뱃머리 선수 부분과 배의 뒷부분의 선미 부분, 여기 이게 배라고 하면 여기 앞쪽 부분, 선미 부분, 선수 선미 부분은 곡선형 되기 때문에 선박의 물에 잠길 부분의 부피를 구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대. 어차피 이렇게 역접 접속사 하지만이 나왔으니까 얘를 기점으로 마킹하고 넘어가자. 하지만을 기점으로 직육면체라면은 계산이 참 쉽지만 선박은 대부분 유선형이고 선수 부분과 선미 부분은 곡선이기 때문에 부피를 구하는 게 간단하지 않다. 그래서 이 부피 계산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심프슨 공식이다. 심프슨 공식은 면적을 계산하고자 하는 도형을 여러 개의 작은 사다리꼴, 이거 보이지? 이렇게 사다리꼴들 보일 거야. 이렇게 나누어 그 사다리꼴의 면적을 계산에 합산함으로써 실제 도형 면적의 근사값을 구하는 공식이다. 즉 뭐다? 정확한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가장 근사치를 구한다는 거지. 이렇게 하면 근사치지 완전 똑같은 그 면적은 아닌 거야. 그래서 어쨌든 밑줄 쳐볼게. 자, 여러 개의 사다리꼴을 나누어서 그 면적을 합산해서 구하는 공식이래. 그림에서 선박의 수직 단면과 유사한 도형 A, B, C, F, E, D 뭐 이거 계산하려면 여기 사다리꼴 A, B, E, D, A, B, E, D와 B, C, F, E, B, C, F, E 요 딱 잘라서 반틈의 면적을 계산해 합산하면 돼. 자, 요렇게 한 개 합산하고 요렇게 한 개 합산하면은 완전 여기 동그란 부분에 여기 요 부분 보이나 얘들아? 여기 색칠한 부분 뭐지? 여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치는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요 사다리꼴만 구하면 합하면 되겠지. 하지만 말이야 한 번 더 역접. 두 개로 구분된 구간을 말이야 원래 여기 반반 구분했는데 가나다에 세 개로 구분해 버리면은 더 정밀한 근사값을 얻을 수 있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구간은 나누면 나눌수록 훨씬 더 근사치에 가까운 근사값을 구할 수 있다 이거야. 이거 문제 출제됐었지. 다시 말할게. 구간을 두 개로 나눴을 때보다는 세 개로 나누면은 더 정밀한 근사값을 얻을 수 있으니까 세 개보다는 네 개, 네 개보다는 다섯 개로 많이 나눌수록 훨씬 더 근사값에 가깝게 계산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횡축, 즉 선박의 폭을 여러 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한 후 한 번 더 접속사, 즉 선박의 폭을 여러 구간으로 세분화한 후 면적 합산하면 더욱 정밀하다 한 번 더 계산해줬지. 횡으로 자르면 자를수록 더 정밀합니다. 까지야. 자, 근데 여기서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글 구조 봐야겠지? 내가 방금 읽은 이 단락 있잖아. 이 단락이 물론 이 선박의 진수 과정과 관련이 없는 건 아닌데 방금 전 단락을 보시면 여기서는 지금 부력의 크기, 배수량, 진수, 무슨 뭐 흘수 말하고 있는데 요거랑 살짝 주제에서 벗어나 있지. 즉 뭐냐면 이러한 단락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단락, 그러니까 이 글의 핵심적인 원리를 설명하기,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 뒤에 내용을 전개하기 위한 단락이라는 거지. 이런 단락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해를 해줘야 돼. 이해를 해야 그 다음 단락부터 이해가 잘 되거든. 꼭 기억해라. 이처럼 드디어 이제 선박이 나오지. 선박의 수직 단면적을 구하면 이 수직 단면적에 선박의 길이를 곱해 부피를 구해야 한다. 한번 체크해볼게. 이처럼 접속사 사이에 두고 수직 단면적에 선박의 길이를 곱하면 부피가 된다. 쉽게 말해서 뭐다? 가로랑 세로 곱하면 부피 된다고. 단면적 자체에다가 자 이게 선박의 단면적이야. 배를 앞에서 딱 바라본 딱 배가 이렇게 있으면 톡 잘라서 여기 있는 면적에다가 선박의 길이 곱하면 부피 되겠지. 그래서 하지만 역접 대부분의 선박은 그 형태로 인해 수직이 단면적이 변화하고 특히 선수와 선미 부분, 특히 강조하니까 별표 써주고 선수 선미 부분에서는 변화폭이 크므로 다시 심프슨 공식을 사용해야 된대. 선박의 앞쪽과 뒤쪽은 단면적을 잘랐을 때 이렇게 딱 잘라봐봐라. 단면적을 잘라보면은 여기 있는 단면적과 여기 있는 단면적은 지금 뭐야? 애초에 크기가 다르지. 그러니까 선수와 선미 부분에서 너무 변화폭이 크니까 심프슨 공식 다시 사용해야 된대.
선박의 물에 잠길 부분의 부피를 구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말이 요거지. 물에 잠길 부분의 부피가 내가 찾고자 하는 거지. 단면적 곡선이 그려진 그래프를 이용한다. 먼저 또 한 번 먼저 나왔으니까 또 1번 먼저 수평축은 일정한 길이의 구역으로 분할된 선박 측면에서의 위치로 수평축은 뭐다? 선박 측면에서의 위치로 수직축은 선박의 수직 단면적으로 설정을 한다. 그 다음 심프슨 공식을 활용해 각 구역의 특정 지점의 수직 단면적을 구한 후 두 번째 뭐다? 요걸 이용해서 이걸 구한 후 점으로 나타내. 다시 말하면 좀 크게 그려볼게. 배가 이렇게 있으면 선수 선미 부분인데 자른다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특정 지점의 수직, 여기서의 수직 단면적, 여기서의 수직 단면적, 여기서 각각 구한 후에 이걸 갖다가 다 그래프의 점으로 나타내겠다고. 그리고 각각의 점을 연결하면 단면적 곡선이 되는데 심프슨 공식을 이용해 이 곡선 내부의 면적을 구하면 선박의 부피를 추정할 수 있다. 체크해보자. 3번. 요렇게까지. 자, 그래서 다음 대로 가보자. 선박의 배수량은 한 번 더 정의 내려주네.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와 물의 단위당 부피 무게를 곱한 값이므로 이게 배수량이야. 선박의 배수량과 물의 단위당 부피 무게를 이용해 선박의 물에 잠길 부분의 부피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홀수를 알아낸다. 한 번 더 배수량과 부피당 무게를 이용해 잠길 부분의 부피 추정하고 홀수를 알아낸다고. 이렇게 하면 홀수를 알아낼 수 있구나 까지야. 1차 진수 시에는 이 홀수를 기준으로 독 내부에 물을 채운다. 아까 1단락에 나왔던 내용 그대로 이제 홀수 기준으로 내부에 물을 채워. 홀수보다 조금 더 많이 채운다 그랬지 1차 진수는. 1차 진수 결과 누수도 없고 균형도 잘 맞아. 그렇게 이상이 없으면 독 외부랑 내부의 수위가 같아질 때까지 물을 채워. 여기서 말하는 독 외부란 말은 바닷물의 수면 있지. 바닷물 수면과 이 독 내부의 수위가 비슷해질 때까지 물을 쫙 채워서 선박을 확 띄우지. 바닷물이랑 똑같게. 그걸 갖다가 2차 진수라 그래. 독 외부랑 내부가 같아질 때까지 물을 채워 띄우는 거. 이후 선박이 떠 있는 상태에서 내부의 물을 빼내 떠오른 수문을 독 입구에서 제거하고 선박을 독 외부로 끌어낸다. 이후에 뭐 하는데? 쉽게 말해서 선박이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문 열어준다는 거야. 그냥 문 열어준다. 다음 한편 하고 있지. 이것도 비문학 지문에서 한 번씩 내가 설명을 했었는데 요렇게 한편 또는 뭐 또 다른 말로 뭐 다음으로 뭐 이런 게 나오면 얘들아 그 전에 있었던 단락과 단절을 시켜주잖아. 완전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다는 거지. 다른 소주제로 넘어갈 거야. 즉 선박의 진수라는 똑같은 대주제는 같은데 소주제가 변화할 때 저런 말을 쓰니까 요렇게 소주제가 나뉘면은 단독 문제를 내기가 참 좋다. 알겠나? 이 단락만의 단독 문제를 내기가 좋다고. 읽어볼게. 드라이독은 선박 건조뿐만 아니라 운영 중 선박의 수리와 점검에도 이용된다. 드라이독 내부에 선박을 가두고 수문을 막은 후 독 내부의 물을 빼 독 내부가 육상과 같은 상태, 아까 말했지? 다 물이 사라진 상태가 되면 수리와 점검을 실시한대. 자, 밑줄 쳐볼게. 건조뿐만 아니라 수리와 점검에도 이용하는데 하는 방식은 비슷하지. 그리고 작업이 종료된 선박은 다시 진수, 아까 우리가 봤었던 진수 1차, 2차를 거치게 되는데 운용적인 선박은 화물과 연료가 실려 있어 처음 진수할 때와 비교해 배수량의 차이가 생겨 선박의 홀수도 처음 진수할 때와 달라지게 된다. 체크해볼게. 보이지? 운용 중 선박은 연료가 실려 있어서 처음 진수할 때랑 비교해 당연히 홀수도 달라지겠지. 새로 구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됐나? 자, 여기까지가 지문이 끝났어. 자, 이제 문제 풀로 넘어가 보자. 자, 5번 문제 보면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하고 있지. 자, 답 체크해보자. 5번이었지. 드라이독에서 수리를 마친 선박을 다시 운용할 때는 진수의 과정에 생략되냐? 절대 진수의 과정에 생략되지 않아. 즉 어디서 나왔어? 아까 우리 단독 단락, 방금 읽은 요 단락에서 나왔지. 선박의 홀수도 처음 진수할 때와 달라지게 되고 한 개 또 있고 두 번째가 여기도 있었지. 어찌됐든 작업이 종료된 선박은 다시 진수의 과정을 거치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5번이겠지.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보자. 자, 그 다음 문제 보자.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됐어. 요게 아마 답이 4번이었을 건데 구역 1에서 3. 자, 1에서 3 끊어볼게. 한 요 정도 되겠네. 1에서 3.
단면적이 일정한 것으로 보면 여기까지는 괜찮아. 단면적이 다 일정할 거니까 해당 구역의 물에 잠길 부분의 형태가 직육면체임을 알 수 있겠다. 물에 잠길 부분의 형태가 직육면체다? 직육면체? 야, 이럴 리가 있나 얘들아. 배가 직육면체인 건 없지. 물론 이건 지문에도 있었어. 지문은 대부분은 직육면체가 아니라 그랬어. 알겠나? 또 물에 잠길 부분의 형태도 배의 요런 모양일 거니까 이게 직육면체는 아니야. 이거는 뭐다? 단면적일 뿐이라고. 단면적일 뿐. 단면적은 직육면체로 보일 수가 있지. 하지만 실제 배의 잠길 부분의 형태는 직육면체가 아니라 곡선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 됐나? 그 다음 실제로 얘들아, 그리고 직육면체라면은 막말로 이거 그 심프스 공기 사용할 필요도 없다 이거. 맞지? 자, 7번 문제. 답이 2번이었는데 이 문제가 보니까는 오답률이 가장 많아 보이더라고. 어디 사이트에서 봤는데 여기 2번이 이유가 있는데 이건 좀 어렵다기보다는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고 좀 헷갈려 이게. 이거 보면 배수량이 같더라도 홀수가 다르다 이 말 때문에 좀 짜증나는데 일단 배수량이 같아. 야, 배수량이 같다는 말은 같은 말로 뭐다? 부력의 크기가 같다는 말이지. 맞지? 쌤쌤이란 말이야. 그러면 두 선박에 물에 잠겨 있는 부분의 부피는 다를 것이다 적혀 있어. 자, 그러면 얘를 지문에서 보러 넘어가 보자 얘들아. 배수량과 부력이 나오는 부분, 물에 잠겨 있는 부피가 과연 다를 것인지. 자, 여기 봐봐. 다시 읽어볼게. 부력의 크기는 물체가 물을 밀어낸 부피만큼의 물의 무게로 이걸 갖다가 배수량이라 부르고, 배수량은 보이지?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랑 밀어낸 물의 단위 부피당 무게를 곱한 값이래. 자, 여기서 생각해보자. 자, 배수량이 같다 그랬어. 자, 배수량이 같다는 말은 이 배를 이 물에 담금으로써 빠져나온 물의 양이 같다라는 거지. 그럼 물의 양이 같으니까 배수량 같다는 말은 적어도 얘도 똑같다는 거지. 얘. 밀어낸 물의 단위 부피당 무게는 똑같을 거 아니야. 얘가 이 배에서 나온 물이랑 이 배에서 나온 물의 양이 같다니까. 그러면 뭐도 같아야 돼?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도 똑같아야지. 얘가 같다고 얘도 같아야지 배수량이 똑같을 거 아니야. 왜냐하면 배수량의 공식이 이거니까 배수량이 같으려면 얘도 같고 얘도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뒤에 문제를 보시면 잠겨있는 부분의 부피는 다를 것이다가 아니라 담겨있는 부분의 부피도 똑같아야 돼. 이 잠겨있는 부분의 부피는 홀수랑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배수량이랑 상관이 있는 거야. 배수량이 같으면 얘도 같은 거야 그냥. 됐지? 자, 8번 문제 해보자. 8번 문제. 8번 문제는 니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걸 묻고 있는데 니은 밑줄 친 부분을 보러 넘어가면은 여기 앞에 횡축즉 선박의 폭을 여러 개의 구간으로 나누는 거지. 아까 우리 봤었잖아. 왜 나눈다 그랬다? 자르면 자를수록 이쪽을 많이 자르면 자를수록 훨씬 더 근사값에 가까워진다고. 실제 선박의 모양과 근사값에 가까워지니까 자른다 그랬지. 그래서 그거 그대로야 얘들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8번 문제에서 2번 보시면 공면이 이루는 면적이랑 사다리꼴의 면적 차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배는 공면인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사다리꼴이지. 그래서 많이 자르면 많이 자를수록 그 공면 부분의 넓이까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줄어든다는 거지. 이게 목적이었어. 그 다음 9번 문제 가자. 9번 문제. 요 9번 문제는 보기로 나왔는데 플로팅 독에 대해서 요건 지문에 없었고 이거를 보고 지문의 어떠한 개념과 연결시켜서 풀라는 거겠지. 자, 플로팅 독은 수상에서 운용하는 독으로 독의 바닥과 측면은 모두 물을 채우거나 뺄 수 있는 횡단면이 U자형인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체크해보자. 바닥과 측면은 U자형 구조다. 독의 바닥과 측면에서 물을 빼면 독은 물 위에 떠있게 되는데 이때 육상과 연결해 선박의 건조에 필요한 구조물을 이동시켜 선박을 건조한다. 어떻게 하겠다고? 자, 물을 다 빼내면 독은 이제 물 위에 떠있게 되고 물을 다 채우면 독은 물로 가라앉겠지 바다로. 어쨌든 물을 다 빼서 육상과 똑같은 지면이라고 하는 수면과 비슷하게 이게 띄운 다음에 육상과 연결해서 이제 구조물을 이동시킨다. 자, 선박 건조가 완료되면 플로팅 독을 수심이 깊은 해역으로 이동시키지. 특이하지? 그러니까 지상과 연결했다 뗐다 연결했다 뗐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만들 때는 수리할 때는 지상과 붙였다가 수리 다 되면 이걸 갖다 다시 바다로 끌고 간다고. 이동시킨 후 독의 바닥과 측면에 다시 물을 채워. 그러면 플로팅 독이 수중으로 가라앉고 선박은 물 위에 뚱 떠 있겠지. 이렇게 하면 진수가 완료된대. 근데 플로팅 독은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진수할 수 있는 선박의 무게나 기후 등의 제약을 받는다. 폭풍이 치거나 비가 몰아치거나 하면은 좀 띄우기 힘들다 이거야. 자, 답은 3번이었어. 비교하라고 했지. 드라이독이랑 차이점이 뭡니까 하면 딱 이거지.
선박 건조가 완료된 후 선박을 진수하는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는 게 바로 플로팅 독이야. 이동시킬 수 있잖아. 여기 보이지? 수심이 깊은 해역으로 이동시키면 된다고. 하지만 드라이 독은 그 지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지면을 따로 파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동이 안 돼. 땅을 파서 만드는 거라서. 됐지? 그래서 9번까지 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 가보자. 두 번째 지문은 이제 뭐 법 원리, 뭐 법 규칙, 뭐 죄형 법정주의 요런 지문이었어. 상대적으로 방금 했었던 선박보다는 훨씬 더 쉬운 지문이었고 융합 지문이라서 가랑 나랑 분리되어 있거든. 마찬가지로 뭐 가 단독 문제 또는 나 단독 문제는 나오겠지. 얘들 둘이 연결지어 푸는 문제도 있고 원래 같으면 이렇게 가를 읽고 가만 묻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제일 좋아. 가부터 읽어볼게. 법 원리주의에서는 법규범을 법규칙과 법 원리로 나누어 파악한다. 자, 법 원리주의가 이 글에 하나의 큰 주제라고 볼 수 있고 얘는 법규범을 갖다가 얘 둘로 나누어 파악한대. 그러면 법규칙과 법 원리를 분류한 거니까 얘들 각각을 알아야 되고 얘들들의 차이점을 잘 파악하면서 읽어봐야겠지. 법규칙은 뭐냐? 동그라미 치고 확정적 규범 내용을 갖는 반면 역적. 법 원리는 이념적 당위로서 주어진 상황에서 무언가를 최대한 실현할 것을 요청하는 규범 내용을 갖는다. 쉽게 말해서 어렵게 적어놨지만 얘들아 얘랑 반대말이어야 되니까 얘는 확정적인 규범이 아니다. 얘는 확정적 규범 내용을 갖는다로 이해하면 되겠지. 자, 법 원리는 법규칙의 존재와 내용을 파악하는데 배경적 근거가 된다. 뭐가 우선이다? 법 원리가 있으면 법규칙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근거가 되니까 얘가 배경인 거고 얘가 우선인 거고 그 다음 여기로부터 여기가 도출되는 거지 규칙이. 그 다음 가볼게. 법규칙은 한 번 더 법규칙은 구성 요건과 그에 따른 법률 효과의 발생이 확정적으로 규정된 법규범이다. 확정돼 있다. 즉 접속사로 정리해주지. 즉 법규칙은 법규범이 정하는 요건이 사실로 발생을 하면 그에 대응하는 법률 효과가 반드시 발생한다. 요건이 발생하면 효과는 반드시 발생한다. 쉽게 말해서 설명해볼게. 내가 술을 먹고 운전하고 가다가 과속 단속에 걸렸어. 그러면 단속에 걸렸다. 음주 측정을 했는데 내 알코올 농도가 일정 이상 넘어갔어. 그러면은 그게 바로 사실로 발생한 거야. 즉 법 규범에서 정하는 그 범죄의 요건이 발생을 하면은 효과는 반드시 발생해. 어떻게? 벌금을 내야 된다. 뭐 면허가 취소된다. 이렇게. 이렇게 법규칙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과정은 논리적 작동의 수행으로 이루어진다. 통상 법적 3단 논법이라고 부르는 이 논리적 작동의 수행은 법 적용을 두 가지 전제로부터 연역되는 자명한 추론으로 간주한다. 법 적용은 뭐다? 당연히 해야 된다는 그런 추론을 간주한다. 이때 두 가지 전제라 그랬지. 대전제가 바로 법규범이고 이 대전제는 바로 법규범이고 이 소전제는 법규범의 적용 조건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적용 조건의 확인은 조사를 거친 사실이 법률상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판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적용 조건의 확인은 뭐다? 실제 음주운전 했는지 안 했는지 기계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고 그 상황을 다 조사해보니까 실제 얘가 우리가 기준치로 정해놓은 알코올 농도를 넘었다더라 라는 이게 판단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법적 결론은 사실관계에 그런 법규범, 우리의 법을 적용해서 도출한다고. 법적 결론은 사실관계에 법규범을 적용해서 도출한다. 사실관계는 뭐다? 아까 말했듯이 얘가 뭐 음주 측정했더니 0.1% 위로 왔다 이런 거. 자, 만약 동일한 행위에 대해 각각 반대되는 법률 효과를 규정하고 있어서 충돌하는 법규칙들이 있다면 특별법 우선의 법칙, 신법 우선의 원칙 등을 적용하여 어느 하나의 법규칙만 유효하다고 선언하거나 또는 예외 조항을 두는 방법으로 해결한다. 이런 거를 적용해서 충돌하는 두 원칙 중에 뭐가 적용된다, 뭐가 유효하다라고 선언하거나 아니면은 예외 조항을 둬버리는 거지. 이해됐지? 이게 뒤에 보자. 법 원리는 법률 효과의 발생이 주어진 조건 아래에서 가능한 최대로 실현되는 형식을 가지는 법규범이다. 자, 이제 법 원리에 대한 설명을 하네. 조건 아래에서 최대로 실현되는 형식을 가지는 법규범이다. 즉, 한 번 더 정리. 법 원리는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발생하는 법률 효과가 딱 나오제. 법률 효과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 최대한 실현되는 형식만 가지면 되니까. 만약 어떤 구체적 사안에서 법 원리들이 충돌할 경우 이익 형량을 통해 해결된다. 자,
법 원리들이 충돌할 경우가 이게 바로 문제점 P,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S, 이익 형량이 나온다고. 얘가 얘를 해결해 주는 거지. 법 원리들의 충돌을 없애주는 거야. 그리고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을 수 있는데 왜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으면은 잘 봐라. 어떤 환경이나 조건 아래에서 최대로 실현돼야 되는데 만약에 확정시켜 놓으면 무조건 요만큼만 하면 되잖아. 이만큼 실현할 수 있는데 요만큼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법 원리는 그냥 확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거야. 유동적인 거지. 자, 그러면 이익 형량은 뭐냐? 이익 형량이란 어떤 구체적 사안에 충돌하는 법 원리부터 나오는 이거 효과들 중 어떤 것이 적용돼야 하는지 선택하는 판단을 칭한다. 법률 효과 중에 뭘 적용할래? 라는 선택할 때 요거 이익 형량을 쓴다고. 그러므로 정리해준다. 법 원리 사이의 충돌은 법 규칙과 달리 차이점 별표가 나야겠지. 왜? 1단락부터 설명했듯이 법 원리랑 법 규칙을 갖다가 분류한 다음에 차이점 보기로 했으니까 차이점. 어느 법 원리가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때 상충하는 이익들의 비중을 측정하는 방식으로는 이익 실현의 최적화를 살피는 방법 등이 있다. 이런 거를 살펴가지고 이익들의 비중을 한번 측정해 보겠다고. 여기에 보시면 법규칙과 사뭇 다르지. 법규칙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뒤에 보시면 이런 거 하나만 유용하다고 선언하거나 예외 조항 둬가지고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법 원리가 충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둘 중에 더 큰 비중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판단해서 한쪽 편 끝 이거야. 그 다음 달라. 법 원리주의에서는 이익 형량의 산물이 법 규칙이라고 본다. 이익 형량의 산물, 이익 형량. 어떤 것이 적용돼야 하는지 선택하는 판단을 통해서 뭐가 나왔어? 법 규칙이 나왔다는 거지. 이익 형량의 결과로 획득된 법 규범은 특정 사안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요건과 법률 효과를 갖춘 법 규칙의 형식을 띨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 원리는 법 규칙의 존재와 내용을 파악하는 배경적 근거가 된다까지가 가였다. 그냥 법 규칙이나 법 원리만 나와서 뭐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 나만 안 그런가? 나 읽어보자. 자, 죄형 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이야. 죄형 법정주의란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고 그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대놓고 정의부터 시작하려니까 저게 주제겠지. 자, 죄형 법정주의가 뭐냐? 어떻게 처벌하고 뭐가 범죄인지는 미리 대놓고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이미 그 법정 같은 데 적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조선의 형법은 처벌의 기준을 명시한 성문화된 체계를 가지고 있었어. 아, 법정 같은 게 있었네. 이와 관련하여 조선시대 형법에서 죄형 법정주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입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형법에서 죄형 법정주의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있으니까 발견할 수 있다는 입장이랑 발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갖다가 vs 쳐놓게 대비시키는 글이지. 그러니까 가의 글구조랑 나의 글구조랑 다르지가 않았어. 그래서 쉬웠다고. 얘도 얘들 둘이 차이점만 보면 되니까. 이유, 왜 발견할 수 있냐, 왜 발견할 수 없냐를 보면 되겠지. 자, 조선시대 형법은 범죄의 종류, 범죄자나 피해자의 신분 등을 개별적으로 다 구분하고 이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는 정형주의적 형식을 따랐다. 정형주의적 형식보다 요거를 구분해 놓는다고. 조선시대 형법의 일반법으로 적용되었던 대명률의 단죄인 율령조에 따르면 죄명을 확정할 때는 반드시 율령을 따르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을 준다고 했어. 대놓고 나오지? 율령을 따르라고. 즉 성문화된 체계에 따라서 죄명을 확정하라는 거지. 위반하면 벌 준다. 이러한 규정은 법관이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법관이 임의적으로 판단해 범죄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도록 했다는 점에서 죄형 법정주의와 동일한 원리가 작동했다고 할 수 있다. 체크해볼게 두 가지. 왜 이렇게 정형주의적 형식을 따르냐. 밑에 첫 번째, 두 번째.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마라. 자, 만약에 이렇게 죄형 법정주의, 그러니까 여기 대명률이 따로 없었다고 하면은 그때그때 상황, 그때그때의 법관의 기분에 따라서 얘가 유죄다, 무죄다 판단할 수 있으니까 애초에 정해놓는 거고 외부로부터 그러면 압력도 못 받겠지. 압력을 줘도 이 법전대로 해야 되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법관 자체가 좀 멍청할 수도 있고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잖아. 그럴 때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도록 했다는 점이야. 요 두 가지 이유에서 죄형 법정주의랑 동일한 원리가 작용했네. 뭐는 조선시대 형법은 정확하게 죄형 법정주의랑 똑같은 원리다. 법전에 있어야지 처벌한다 이거지.
그런데 조선시대 형법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안의 각 조항을 곧바로 적용하기에는 용이했지만 실제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연결할 수 없었다. 자, 체크해보자. 역접이 나오면서 문제 상황이 등장해요. 문제 상황. 문제 상황은 이거기 때문에 각 조항을 곧바로 적용하기에는 용이했지만 실제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열거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어떠한 큰 법률 원리를 두고 그 원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각 상황을 다 적어 놓다 보니까는 모든 상황을 열거할 수는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 법전에는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판단하기가 참 애매한 거야 지금. 그래서 어떤 사건을 적용할 때 이에 대응되는 보이제 규정이 없어가지고 법률 흠결이 생길 경우도 있었단 말이지. 이를 보완하고자 즉 S가 나와야 되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단죄인 율령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단죄인 율령조에는 율령에 기재된 것이 사리를 모두 규제할 수 없으므로 모든 사건을 따질 수 없으므로 만약 죄를 결정하는데 율조가 없으면 말이야 법전에 그 상황이 없으면 율문 중에 가장 가까운 것에 의거하여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어 죄명을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상황은 없더라도 얘랑 유사한 상황을 골라가지고 그 죄명 결정하고 그걸 형조에 보고한 다음에 형조는 임금께 아뢰어 처벌해라 이거지. 얘는 법전이 없으니까 혼자서 판단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몇 단계 거친다? 세 단계 거치는 거야. 첫 번째 뭐다? 그 관하에서 판단하는 판사가 결정한 다음에 두 번째 형조에 보고하지. 형조가 보고 세 번째 임금께 아뢰어서 임금까지 판단하도록 하는 거야. 이를 갖다가 인율 비부라고 하는데 요게 S 해결책이겠네 하는데 죄명을 결정한 후 형조에 보고하고 임금에게 아뢰도록 한 것은 한 번 더 자의적 판단 방지하려는 노력이다. 하지만 죄를 결정할 때 자의적인 유추가 개입할 수 있으므로 결정할 때는 유추가 개입할 수 있으므로 조선시대의 형법은 죄연 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보는 입장이 근거가 되기도 한다. 즉 뭐다? 그래 판사나 여기에 나오는 형조나 임금이나 인간이잖아. 인간이니까 여기처럼 자의적 자신만의 유추가 개입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죄형 법정주의가 아니다. 법전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끼리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거잖아 라고 하는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보는 입장이 근거가 되겠지. 죄형 법정주의 위배되지 않는다 하려면 뭐야? 모든 판단은 법전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실제 법전에 없었던 상황과 사건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하지만 말이야. 또 역자 마지막 단락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율 비부가 정형주의를 따랐던 조선시대 형법상 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죄형 법정주의를 따르고 싶었지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해결책으로 어쩔 수 없이 쓴 거라 이거야. 인율 비부는 정형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원된 법 적용 방법으로서 구체적인 법률들을 추상화하는 특수한 해석 방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형법에서 죄형 법정주의를 발견하는 이들은 인율 비부가 조선시대 형법상 필연적이었음을 감안해야 된다. 이 사람들은 말이야 조선시대 형법은 죄형 법정주의를 따랐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라 그래? 야 인율 비부는 그 나라의 상황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얘들이 죄형 법정주의를 따르기 싫어서 안 따른 게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한 거지. 이해됐지? 넘어가 보자. 자 16번 문제는 매번 비문학 지문에서 나오는 글전개 방식 문제였어. 그래서 가랑 나랑 글전개 방식 공통점 차이점 묻는 건데 답 1번이었지. 보시면은 법을 해석하여 적용할 때 요게야 기역. 충돌하는 가치를 제시하고 이를 서로 비교하였음. 자, 뭐 나왔어? 가에서는 법 원칙, 그 법 규칙이랑 법 원리 나왔었고 나에서는 조선시대 형법은 죄형 법정주의를 따랐다 안 따랐다가 나오는 거지. 됐지? 다음 17번 문제.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하고 있네. 보기 읽어볼게. 동상을 막론하고 오래전부터 법관의 독립 강조한다. 법관이 외부로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이런 거 밑줄 쳐놔야 돼. 왜? 본문과 연결다리 역할을 하는 연결을 지을 수 있는 내용이잖아. 밑줄 쳐놓고. 자, 법관은 오로지 법률에만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져 법체계의 완결성 추구를 했다. 또한 법관의 판결이 논리적 작동의 수행일 수 있도록 하면서 법 적용 시 외부의 영향이나 주관으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법 적용의 정당성을 갖추려 했다. 그 결과 법관은 자신의 판결에 대한 정치적 책임 등으로부터 일정 부분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까지야. 답이 5번이었어.
공통점이지. 가와 나 모두에서 흠결 없는 법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법관의 주관을 중시한다? 절대 아니지. 법관의 주관을 배제하고 이제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자 한 거지 얘들아. 우리 지문에 가시면은 그대로 나와 있다.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는 거다. 18번 문제 기억니은 입장에서 보기 A, B에 대한 판단한 내용인데 자 A 보시면 율과 력에는 조문이 일단 없는 경우야. 이치상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한 자는 태 40을 친다. 그 다음에 사리가 무거운 경우에는 80을 친다 적혀있지. 없을 때 이거다고. 자 이게 바로 대명률이야. 근데 B 자 령으로 금지한 바는 있으나 율에 죄명이 없는 경우 령을 어긴 자는 태 50을 친다까지야. 어쨌든 답이 4번이었는데 기역 B 자 기역이 뭔지 알아야겠다 얘들아. 기역 보시면 이거 외우고 가자. 여기 조선시대 연구에서 죄형법중주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입장. 죄형법중주의 맞다라는 입장이야. 입장에서 보시면 자 4번 보자. B는 죄명이 없어서 발생하는 처벌의 공백을 외우기 위해 여기 나와있지. 율의 죄명이 없지. 령에 의존하고 있다. 령을 의존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입장이 부정될 수는 없다. 우리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겠다? 조선은 죄형 법정주의를 따랐다라는 입장인데 그 입장이 부정될 수는 없어. 왜? 아까 말했지? 처벌의 공백을 외우기 위해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니까 여전히 조선시대 법은 죄형 법정주의가 맞다라는 근거가 되겠지. 19번 문제 가에 대한 설명 가 단독 문제 1번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법규칙과 달리 법원리 법규칙과 달리 이 말 자체가 틀렸어. 야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법규칙이랑 법원리나 둘 다 법률 효과는 발생하잖아. 법률 효과의 기본 발생 조건 자체가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돼야 되거든. 이해됐지? 이거는 뭐 쉬웠고 20번 문제 이제 나 단독 문제네. 답 2번 조선시대의 형법이 범죄에 대한 사안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었다. 이게 뭐였어? P 문제점이었지. 모든 사안을 열거할 수는 없었거든. 그래서 나온 S가 뭐다? 인율 비부가 나왔다. 이게 해결책이었어. 됐지? 자 여기까지 이 두 번째 지문 끝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지문 하러 넘어가 보자. 세 번째 지문 요건 이제 뭐 IQ 검사 뭐 그냥 성취도 평가 같이 사람의 그 능력 자체를 평가하는 그러한 지문이지. 그런 내용의 지문이었어. 자, 첫 번째 단락. 사물의 속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수치를 부여하는 절차를 측정이라고 한다 해서 측정에 관한 정의야. 가시적 속성의 경우 직접 측정이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이 사람의 키나 몸무게 같은 건 측정이 가능하지만 이 인지적 영역과 같은 잠재적 속성 눈에 안 보이는 비가시적 속성은 이 직접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사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간접 측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체크해볼게. 잠재적 속성은 간접 측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때 검사의 질은 각 문항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데 문항의 특성은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 등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짧지만 그 좀 이해할 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야. 가장 기초가 뭐다? 난이도와 변별도를 파악하면은 뭘 할 수 있다? 문항의 특성을 알 수 있고 이 문항의 특성을 알아야지 검사의 질을 알 수 있어. 또 거꾸로 가는 거지 지금. 아까 우리 첫 번째 질문이랑 비슷한 구조지 지금 이거. 그래서 우리는 뭘 보러 간다? 이 글을 읽을 때는 얘랑 얘 이거 두 개. 난이도와 변별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내가 반응을 해서 집중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줘야 돼. 애초에 모여서 볼 때 1단락부터 마음 먹어야 돼. 얘들을 둘을 중심으로 파악해야 되는 거지. 얘들 둘을 하면 뭐 할 수 있다? 문항 특성 알 수 있고 문항 특성 알아야 검사에 질할 수 있다고. 기억하자. 난이도와 변별도 나오면 반응한다. 자, 1920년대 시대에 개발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고전 검사 이론은 검사의 질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검사 이론이다. 이제부터 이 고전 검사 이론 설명하나 보다. 이 고전 검사 이론에서 피험자의 능력은 답을 맞힌 문항에 부여된 점수의 총점으로 결정한다. 피험자의 능력은 총점으로 결정. 또 문항의 어려움과 쉬움 정도를 나타내는 난이도. 반응해야 되는 단어가 나왔어. 난이도. 왜? 반응하기로 했잖아. 동그라미 칠게. 난이도는 응답자 중에 그 문항의 답을 맞힌 응답자의 수가 많을수록 낮다고 나타낸다. 체크해볼게. 답을 맞힌 응답자의 수가 많을수록 낮다. 이것도 공식이니까 방향성이 있지. 뭐뭐 할수록 뭐뭐한 거. 그러니까 얘도 밑에 적어놔라. 너거는 뭐다? 정답 맞힌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위로 많을수록
난이도는 낮다. 그리고 어떤 문항의 피험자의 능력에 따라 피험자를 변별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변별도, 마찬가지 반응해야 되는 단어. 변별도는 해당 문항의 답을 맞췄는지의 여부와 총점의 관계를 의미하는 지수로 나타낸다. 이렇게 나타내는데 좀 복잡하네, 난이도랑 다르게. 그래서 설명해 주잖아, 초과서술. 만약 특정 문항에 대해 총점이 높은 피험자는 답을 맞히고 총점이 낮은 피험자는 답을 틀렸다면, 쉽게 말해볼게 얘들아. 총점이 높은 피험자, 공부 잘하는 애가 답을 맞추고 공부 못하는 애는 틀렸다고 하면 그건 뭐다? 공부 잘하는 애랑 못하는 애를 잘 갈라주는 좋은 문제가 되겠지. 이때 이 문항을 갖다가 변별도가 높은 문항이라 분석한다고. 아까 했었던 우리가 7번 문제 같은 거, 공부 잘하는 1등급 있는 애 맞추는, 이게 바로 변별도가 높은 문항이지. 자, 고전검사 이론을 활용하면 피험자의 능력과 문항의 특성에 대한 분석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역적. 자, 고전검사 이론의 장점은 뭐다? 능력과 특성에 대한 분석이 간단하지만 문항의 특성이 피험자 집단에 따라 달라지거나 피험자의 능력이 검사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이런 한계점도 있다까지 알아두면 되겠지. 한계점이다까지야. 다음 달라. 이와 달리 말이야. 문항 반응 이론이라고 고전 검사랑 조금 다르겠지. 문항 반응 이론에서는 피험자의 능력은 고유하며 문항의 난이도나 변별도 역시 변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다른 말은 뭐냐? 피험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앞에서 말했던 요 밑에 봐봐. 검사의 특성에 따라서 피험자의 능력이 다르게 나타나지 않고 능력은 무조건 고유한 자기 스탯이고, 난이도나 변별도 역시 이 사람한테 풀리건 이 사람한테 풀리건 얘한테의 난이도, 얘한테 느껴지는 난이도, 얘한테 느껴지는 난이도가 다 똑같다고. 그래서 문항 반응 이론에서는 피험자의 능력과 문항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피험자의 응답에 기반하여 확률적으로 접근하는데, 이때 문항 특성 곡선이 활용된다. 이런 거. 문항 특성 곡선은 피험자의 능력에 따라 어떤 문항의 답을 맞힐 확률을 나타내는 S자 형태의 곡선이다. 그 다음에 해볼게. I라는 문항이 제시되었을 때 능력이 낮은 피험자라 하더라도 일부는 문항의 답을 맞힐 수도 있을 것이며, 능력이 높은 피험자라 하더라도 모두가 답을 맞힐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여기도 역접더라도를 써가지고 문장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건 당연한 말이라서 집중 안 해도 되겠지. 뭐 공부 잘해도 틀릴 수 있고 공부 못해도 맞출 수 있으니까. 내가 이쪽에 지금 이거 프로그램이 이 문자를 인식을 못해서 내가 그냥 대충 적어놨어.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 따라서 문항에 응답하는 경향은 세타에 따라 정규 분포로 그려지게 될 것이고, 이 난이도 R 뭐식이 적힌 거, 이 난이도가 이것일 때 이 응답하는 경향이 이보다 높으면 문항의 답을 맞히게 될 것이다. 즉 쉽게 말해볼게. 난이도보다 그 시험 보는 학생의 능력이 높으면 당연히 문항의 답을 맞히게 된다고. 여기 나와 있지. 요게 난이도인데 이 피험자의 능력 자체가 이 난이도보다 높일 경우에는 요 색칠된 부분에서 이만큼의 확률로 답을 맞추게 된다고. 즉 그림 1과 같이 세타가 1.30, 1.5일 때 각각의 정규 분포가 그려진다면 이 난이도보다 위에 있는 면적이 문항의 답을 맞힐 확률이 되어 1.5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거의 다 맞추겠지. 마이너스 1.3이면 거의 다 못 맞추겠지. 어쨌든 될 것이다. 그 다음 세타가 마이너스 1.3인 집단의 답을 맞힐 확률은 요거를 봐야 돼. 마이너스 1.3일 그 학생이 답을 맞힐 확률은 0.2지 0.2. 또 0.0인 애가 맞힐 확률은 0.5. 1.5인 애가 맞출 확률은 0.9야. 거의 얘는 100% 거의 다 맞추겠지 이거는. 됐지? 이런 방식으로 각 능력에서 문항의 답을 맞힐 확률을 구하고 이를 연결하는 곡선을 그리면 이렇게 그림 2와 같은 문항 특성 곡선이 나타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해됐지? 요거랑 요거만 이해해주면 되겠지. 자, 문항 특성 곡선은 능력이 낮은 집단의 P, 요 세타는 낮고 능력이 높은 집단은 P는 높음을 나타내는 증가함수다. 체크할게. 낮은 집단의 P는 낮고 높은 집단의 P는 높다. 아까 앞에서 봤듯이 낮은 집단은 낮고 높은 집단은 높다. 쉽게 설명했고, 문항 특성 곡선에서 난이도는 위치 모수로 나타난다. 이 위치 모수는 문항의 P가 0.5일 때 그에 대응하는 세타 지점이다. 위치 모수는 오른쪽에 있을수록 어려운 문항으로 추정된다. 오른쪽에 있을수록 나오제? 오른쪽에 있을수록 어려운 문항, 난이도가 높다는 거야. 반면 역접, 문항의 변별도 한 번 더, 변별도는 척도 모수다.
촉도 모수는 문항의 특성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 수록 높다. 출제 안 될 수가 없는 부분이지. 무조건 돼야 되지. 수록 두 개 나왔다. 난이도에 대한 수록, 변별도에 대한 뭐뭐 수록 나왔으니까 문제의 출제가 돼야 되겠지. 알아줘. 자, 문항 반응 이론에서 세타는 검사를 구성하는 각 문항 특성 곡선으로부터 도출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 추정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피험자가 n개의 문항에 응답했다면 각 문항의 특성 곡선에서 세타를 임의의 값으로 설정하여 p1, p2부터 해서 pn까지 구해. 이렇게 구한 각각의 값은 피험자의 실제 응답과 차이가 있다. 그래서 수치를 바꾸어 가면서 그 차이가 무시해도 될 정도로 매우 작아지는 세타 수치를 구해서 이걸 갖다가 피험자의 능력으로 추정한다 까지야. 이렇게 되면 피험자의 능력을 대충이라도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지. 됐지? 자, 문제 넘어가 보자. 22번 문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답 1번이었는데 고전검사 이론의 경우 문항의 변별도에 대한 문제 나왔다. 변별도는 피험자의 수와 피험자의 총점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피험자 수랑 총점의 관계. 이 변별도 정의 넘어가시면 변별도는 뭐다? 공부 못하는 애랑 잘하는 애를 구분해주는 그 정도지. 그래서 그 명수랑 총점 간의 관계가 아니지. 그래서 답이 1번이었고 이건 너무 쉽네. 23번 문제는 얘들아 내가 보면서 솔직히 이거는 지문을 안 읽은 사람도 풀 수 있는 정도 아이가? 문제를 좀 잘못 출제한 것 같아. 당연히 잘 봐봐라 이쪽에. 피험자 B와 D를 비교하는데 능력이 같은 이유를 묻고 있으니까 총점 보면 되잖아. 총점 똑같으니까 능력이 똑같겠지. 총점 동일하다 찍으면 되고 1번 문항에 3번보다 1번과 3번 봐봐라. 1번 맞춘 사람 3명, 3번 맞춘 사람 2명밖에 없어. 3번이 더 어려워. 그러니까 1번이 3번보다 난이도가 낮은 거지. 뭐 이건 왜 했는지 모르겠어. 24번 문제. 그나마 좀 할만했어 이거는. 자, 함수 곡선 잘 보이지? 답이 2번이었는데 능력이 0보다 높은 피험자야. 자, 0보다 높은 피험자 여기 말하는 거지. 여기를 기점으로 오른쪽 편에 내고 보면 된다. 변별하는 데니까 변별이니까 이거 변별도 가지고 문제 풀라는 거야. 변별도 가지고. 변별도는 뭘로 판단한다 그랬어? 곡선의 가파른 정도로 따진다 그랬지. 가파른 정도가 누가 가장 가파르냐 물으면 1번이 가장 완만하고 3번이 가장 가파르잖아. 그러니까 변별하는 데는 3번 문항보다 1번 문항이 적합한 게 아니지. 3번이 제일 적합해. 변별도가 제일 높은 거니까. 그래서 적절함 적혀있으니까 틀렸어. 적절하지 않음으로 바꿔놔야겠지. 25번 문제. 자, 답이 2번이었어. I 문항에 대해 피험자의 능력이 마이너스 1인 집단의 응답 경향을 나타내는 정규 부포에서 이것보다 위에 있는 면적은 0.2보다 작겠군 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이 표를 넘어가 볼게. 능력이 마이너스 1이란 말이 여기 표 봐봐. 여기가 이쯤에 마이너스 1이 찍히겠지. 마이너스 1.3 이내의 세타가 0.2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는 A의 능력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보다 능력이 높겠지. 얘를 그려보면은 점점점점점 하고 점점점점 하면 거의 뭐 한 0.3 정도 되겠지. 0.2보다는 무조건 높은 거지. 얘보다 똑똑하니까 얘보다는 맞출 확률 자체가 높아야 된다 이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저 그래프만 보면은 쉬웠지. 0.2보다 작겠군이 아니라 0.2보다 무조건 높아야 된다. 마지막 문제. 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있는데 가가 뭔지 보러 넘어가 보자. 가를 보시면 여기 있네. 자, 이렇게 각각 구한 값은 피험자의 실제 응답과는 차이가 있다. 요 말이야. 이유. 문항 특성 곡선을 활용하여 피험자의 고유한 능력을 확률적 추정. 요 말이 제일 중요한데 이 확률적 추정이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 어디 나왔냐면 얘들아 이 가의 근처에 있는 게 아니라 앞부분에 있었거든. 요 가보면은 어딨냐? 이 문항 반응 이론에서의 피험자의 실제 응답 차이 요거야. 문항 반응 이론의 특징을 보러 넘어가야 돼. 문항 반응 이론으로 가시면 문항 반응 이론에서는 보면 여기 보이지? 피험자의 응답에 확률적으로 접근하는데 보이지? 이게 문항 특성 곡선 활용하는 거야. 그래서 확률적 접근이니까 정확하지 않은 이유는 요거 때문에 확률적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됐지? 이렇게까지 해서 21년 10월 모의고사 비문학 해설은 끝입니다.